자, 반갑습니다. 장지민 선생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10강, 이제 기출문제 풀이 특강입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죠? 이제 빔 프로젝트라는 최신형 장비를 써가지고요. 최신은 아니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빔을 싸서 총 이제 50문제, 교재 이제 맨 뒤에 보시면 독학사 1단계 국사, 그 국사가 아니죠. 윤리 최신 기출문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이제 쌤이랑 같이 좀 분석할 건 분석을 하고, 좀 너무 지엽적이고, 그리고 뭐랄까요, 좀 너무 단순한 그런 문제들은요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책을 보시면 문제마다 이제 바로 밑에 해설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설 부분과 정답을 확인을 해 보시면 굳이 그렇게 많이 어렵다라고 이제 보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우리가 이제 쌤이랑 같이 저랑 같이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이제 개념을 다시 한번 분석하는 그런 복습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드릴 때 관련된 어떤 유관된 개념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이거랑 좀 비슷한 유형의 이런 문제들도 출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씩 이제 멘트를 날려드릴 건데요. 멘트를 날려드릴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학사 기출문제들을 이제 쭉 분석을 해보면요, 맨날 똑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바꿔가지고 이제 문제의 패턴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출제가 되는 각종 테마, 그러니까 그 문제의 소재들은요 정해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나오는 게 계속 반복돼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요 기출문제만 이제 잘 분석을 하시고 나름 꼼꼼히 이제 씹어 드시면 충분히 이 문제를 다 맞출 수는 있을 겁니다. 알겠죠? 일단 강의를 만약에 지금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문제를 미리 안 풀어오신 분들은요, 일단은 일시 정지 내지는 끄시고요. 빨리 끄시고 미리 풀어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미리 풀어보신 다음에 채점도 다 해보시고 해설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요 이제 제 강의를 통해서 나름 이제 피드백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게 이제 한 강만에 이제 이번 강만에 50문제를 다 풀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족할 만큼의 그런 분석과 해설은 좀 힘듭니다. 알겠죠? 그래서 쉬운 문제들은 빨리빨리 스킵하고 조금 볼 그런 가치가 있는 문제들만 제가 좀 유형 분석이라든가 다른 개념들을 좀 붙여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자, 미리 풀어왔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보죠. 자, 객관식 문제가 총 40문제인데요. 많기도 참 많네요. 그죠? 근데 문제가 되게 많이 간단할 겁니다. 그죠? 뭐 제시문, 지문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보기 같은 것도 되게 좀 많이 좀 쉬워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알겠죠? 근데 공부를 꼼꼼히 해야 쉽죠. 그죠? 아무것도 모르면 당연히 쉬울 리가 없겠죠. 특히나 1번 문제 지금 잠깐 볼게요. 보세요. 맹자의 불인지심에서 알 수 있는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은 무엇인가? 맹자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풀 수 있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불인지심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리고 각 선지에 나와 있는 성, 무선학설, 성학, 성설, 백지 이런 것들이 어떤 개념인지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기본 개념 강의를 해드릴 때 항상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중요한 건 뭡니까? 개념입니다. 알겠죠? 개념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푸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케이. 가보죠. 자, 1번. 정답은 뭡니까? 예, 성선설이죠. 뭐, 그죠? 이거 더 이상 설명할 거 있습니까? 자, 불인지심이라는 건 제가 인간관 수업을 해드릴 때 우물가의 어린아이, 그죠? 어머, 쟤 어떻게 기억나십니까? 그 맹자의 불인지심이라는 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조금만 더 이제 분석을 해보면 보기 1번에 나와 있는 성 무선학설, 이거 뭡니까?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도덕적인 선과 악은 없다라는 것이었고, 그죠? 여기에 관련된 사상가의 이름은 뭡니까? 민망하신 그분이지만 한번 써볼게요. 예, 고자가 되겠습니다. 맞죠? 고자라는 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 성무선학설이랑 같은 개념이 뭐죠? 서양의 백지설, 그죠? 화이트 페이퍼. 인간의 본성은요, 아무것도 없는 흰색 A4 용지와도 같다. 그러니까 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의 성무선학설과 보기 4번의 백지설은요,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백지설을 주장한 서양의 사상가는 바로 존 로크가 있겠고요. 맞죠? 성악설은 누가 있나? 아하, 동양의 순자. 맞죠? 뭐 서양의 홉스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해되겠죠? 정답은 3번이고요. 쉬워요. 다음 2번 문제.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소로 만든 것은 무엇인가? 자, 이건 권력의 정당성을 묻는 국민윤리 제3부에 나와 있는 그 정치 파트에 나오는 민주주의 원론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죠? 다음 뭐죠? 3번이 되겠습니다. 바로바로 답만 좀 체킹을 해드릴게요. 다 읽을 수는 없잖아. 그죠? 보기 3번. 국가는 개인들의 이성적인 선택에 따라 가지고 권리를 위임받아 구현된 것이다. 자, 이 말을 좀 쉬운 말로 바꿔드리면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해설지도 조금은 나와 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조금만 설명해드리면 문제 2번은요. 사회계약설에 관련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수업을 할 때
민주주의라는 건 목적이었습니까? 도구였습니까? 도구입니다. 도구예요. 민주주의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맞죠? 민주주의라는 것은요, 뭔가 큰 목적을 위해서 만든 도구, 어떤 잘 만들어진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었고요. 국가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인간들이 자신들의 어떤 권리를 좀 더 강하게 보호받기 위해서, 그죠? 자신의 권리를 위임해 준 겁니다. 위임이란 말은 뭡니까? 넘겨준다라는 거죠. 맞죠? 좀 더 어려운 말로 말씀드리면 신탁, 뭐 대한투자 신탁 들어봤죠? 내 돈을 그 회사에 믿고 맡기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위임 내지는 신탁이라는 그 키워드가 나오면 홉스, 로크, 루소 이 사회계약설의 개념을 떠올리시면 돼요. 오케이죠? 그래서 국가 권력이 정정당당한 성격을 갖기 위해서라면 이 사회계약설적인 이론 접근이 필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그 인민들의 권리를 위임받아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국가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지? 오케이. 자, 다음 3번 문제. 요건 시험 문제로 반드시 출제가 될 겁니다. 매년 나오는 건데요. 봐봐.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니코마코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아빠 성함이십니다. 알겠죠? 그래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한 개인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로 제시한 것은 뭡니까? 바로 의지죠. 의지. 그죠? 이걸 제가 서양 철학사 같은 것들을 수업을 안 해드렸고 우리 교재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그 기본적인 독학사 1단계 국민윤리에서도요. 서양 철학사에 대한 내용은 이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 의지, 내가 선하다라는 걸 뭔지 알고 있어도, 그러니까 내가 선과 악이 뭔지를 알고 있어도 인간은 어때요? 충분히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죠. 맞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선이 뭔지를 알고 있다고 해도 충분히 악이라는 걸 행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맞죠? 그래서 의지의 박약, 실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자기의 스승인 소크라테스 또는 플라톤과의 어떤 다른 측면이라고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여기서 가장 중시 여긴 건 바로 뭡니까? 의지입니다. 의지. 올바른 행동, 정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실천 의지가 강조가 되는 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4번 문제부터 또 이제 쭉쭉 가보도록 할게요. 4번이요. 잘 안 보이니까 쌤은 교환을 좀 보겠습니다. 4번. 독일의 관념주의 사상가 칸트의 윤리설을 가장 잘 나타내는 개념은 무엇인가? 자, 뭐죠? 바로 보기 4번의 정언명령이죠. 그죠? 자, 이 정언명령의 뜻은요, 무엇이냐면 절대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절대 법칙.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나라에 가도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언제든 간에 무조건 인간은 반드시 지켜야 될 무조건적인 도덕 법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사람을 살해하지 마라. 도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살해하지 말라라는 건 어딜 가도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어떤 보편적인 법칙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보편적인 법칙. 인간이라면 무조건 그 명령에 따라야 된다. 이해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정언명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단순히 외우시다 보면요. 이 명령이라는 키워드만 외우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들을 또 좀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낚아요. 그 낚시의 유형이 뭐냐면 정언명령이 아니고 가언명령, 뭐 선언명령, 이런 명령 이런 각종 오답들이 있는데요. 정답은 오로지 정언명령이 됩니다. 알겠죠? 좀 가르쳐드리면 이 가언명령은요. 만약에 무엇이라면 무엇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학사 따고 싶으면 장진민 선생님 강의를 들어라. 이건 가언명령입니다. 정언명령이 아닌 겁니다. 알겠죠? 그럼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되는 정언명령의 형태는 뭐냐? 그냥 장진민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라 합니다. 무조건이요. 무조건. 알겠죠? 네, 들으셔야 돼요. 네. 죄송해요. 자, 정답은 4번이었고요. 정언명령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가볼게요. 이건 그냥 넘어가죠. 정답은 2번. 심리학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저희 빨간 책 교재를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건 뭐 적중 아닌 적중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심리학적 이기주의와 윤리적 이기주의 차이점만 조금만 한 번만 읽어보셨다면 이건 충분히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되고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6번 보죠. 자, 개인적 삶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를 공리주의적 입장으로 표현한 것은 무엇인가? 자, 공리주의. 이 뭐죠? 영국의 사상이죠. 그죠? 공리주의. 뜻은 뭡니까? 웬만하면 최대 다수들에게 최대의 행복을 부여하겠다. 맞죠?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한테 가장 최대의 행복과 최대의 쾌락을 부여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무조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니까 이걸 공동체주의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십니다. 근데 아닙니다. 이 영국의 공리주의도 영국 전체 국민들의 어떤 공공의 이익, 그 영국 전체 국민들의 다수의 이익을 좀 더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긴 하지만요. 철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이 공리주의도 뭐랑 연관되어 있느냐? 바로 개인주의적 관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공리주의는요. 공동체주의 내지는 집단주의가 아닙니다. 알겠죠? 이건 중요합니다. 다시 영국의 공리주의라는 건요. 공동체주의, 집단주의가 아니고 뭡니까? 그 개인의 어떤 자유와 권리를 좀 더 최고로까지 올리기 위한 그런 개인주의적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1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요건 조심하셔야 돼요. 되게 많이 낚이는 그런 패턴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좀 스피드가 빠르죠? 어쩝니까? 예.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자, 6번까지 봤고요.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이제 7번부터 한번 볼게요. 7번의 별표를 마구마구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생의 철학이라는 것이었고요.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어떤 논의를 윤리적으로 이제 풀어내는 그런 어떤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자,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일단 정답은 이제 4번인데요. 4번 보세요. 안락사와 존엄사 모두 생명에 대한 환자 자신의 결정권을 존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뭡니까? 인간이 태어나는 것도 당연히 천부 인권으로서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어떤 권리를 부여를 받고 존엄한 존재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생존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죠? 근데 존엄하게 태어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면 무슨 권리도 있는 거예요? 내가 불치의 어떤 정말 끔찍한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병으로부터 계속 고생하다가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그죠? 지금 내가 그나마 조금 정신이 있을 때, 그죠? 내가 좀 더 평화롭게, 내가 좀 더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바로 안락사, 그리고 존엄사를 찬성하는 견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근데, 뭐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안락사 내지는 존엄사에 대해서 찬성 쪽이야, 반대쪽이야? 우리는 강하게 반대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절대론적 윤리설에 가깝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 맞죠? 또는 내가 내 자신을 죽인다라는 말은 좀 그렇고 자살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그죠? 내 자의적인 선택을 통한 자살 또는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결정권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게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 동양 윤리를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들의 자세예요. 알겠죠? 그래서 안락사, 존엄사 모두 이제 환자 자신의 결정권을 존중한다라는 건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도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다라는 쪽, 어떤 찬성 쪽의 견해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어? 오케이.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8번 문제 한번 가보죠. 자, 문제가 뭡니까?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문제점이 아닌 것은 뭐, 이건요, 예, 초등학교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 회원분들이 이거 틀리면 반성하셔야 돼요. 아니, 뭐겠습니까? 2번이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요, 우리 인간들의 편의로움이 감소된대요.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요, 인간들은 존엄편해집니다. 정말 존엄편해져요. 지금 여러분들 IT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그죠? 현장에 와서 제 강의를 안 들어도 되잖아. 맞죠? 지금 PMP로 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모바일로는 되나 모르겠다.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전부 다 인터넷으로 보고 계실 겁니다. 맞죠? 또는요, 전부 다 이런 문제를 안 써도 되고요. 이런 빔이라는 게 촥 쏴가지고 좀 더 빨리빨리 강의를 진행할 수 있고, 좀 시각적인 어떤 도움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과학기술이 발달되면 인간들의 편의성은 당연히 증대되죠. 맞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구 생태계 파괴 문제. 그죠?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그죠? 열대림 감소,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죠. 또 전쟁 기술과 무기 발달, 어떤 핵전쟁의 위협, 이런 것들이요. 그죠? 그리고 지구의 가채 자원을 감소시킨다. 이건 동력 자원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만큼 뭡니까? 그런 자원들의 어떤 고갈이 가속화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석유가 몇 년 남은지 혹시 아세요? 17년 남았답니다. 그 석유 자원의 가치 연수가 현재 17년이 남았어요. 그래서 17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다시 말 타고 다녀야 됩니다. 아니면 돛담배를 이제 끼고 다녀야죠. 큰일 났습니다. 물론 대치자에 나오긴 하겠죠. 그죠? 자, 헛소리였고요. 다음 9번. 제시문의 과학 철학적인 개념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이건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을 묻는 거예요. 문제가 되게 간단한데요. 요거 제시문만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과학기술은 단계적으로 발전하진 않는다. 무슨 말이죠? 마치 무슨 수학 공부하듯이 9-가, 9-나, 10-가, 10-나, 수완, 수투, 이공수학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요. 과학기술은 어느 시점이 지나면
갑자기 질적으로 빡 변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고 과학기술이라는 건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빡 떠가지고 더 높은 국면으로 발전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고방식 내지는 어떤 뭐랄까 고유관념 자체의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송두리 때 팍 바뀌는 겁니다. 이걸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용어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용어만. 알겠죠? 패러다임의 전환. 오케이. 답은 4번이고요. 다음 10번. 이제 한국윤리 문제가 드디어 나왔네요. 이것도 제가 수업을 잘 해드린 것 같습니다. 한국윤리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잡아본 기억이 나시죠? 그죠? 자, 볼까요? 단군 신화에서 유래된 인간을 중시하고 있는 동학의 기본 사상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단군 신화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나라 한국 윤리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그죠? 그 정신을 묻는 건데요. 여기서는 동학의 기본 사상으로 바꿨습니다. 맞죠? 자, 일단 정답은 1번이에요. 인내천. 저 인, 사람인이었죠. 네, 저건 접속사였습니다. 뭐 so, then,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런 뜻이었고요. 천은 뭐예요? 당연히 하늘이겠죠. 그러니까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람은 전부 다 하늘과 마찬가지로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양반과 쌍놈의 구별이 없고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뭡니까? 하늘처럼 존엄한 존재이다. 뭡니까? 그렇죠. 바로 만민 평등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내천 사상을 계기로 해서 드디어 동학 농민운동이 빡 터지죠. 그죠? 물론 실패로 끝나지만. 네. 보기 2번의 화성기는 뭡니까? 순자가 말씀하신 거죠. 그죠?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보기 3번의 성증리라는 건 성리학의 제1의 원리입니다. 그렇게만 좀 알고 계세요. 다음 원흉해통. 이게 조금 중요한데요. 이 원흉해통이라는 건 다른 말로 두 글자로 줄이면 화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한국 불교할 때 한번 언급을 해드린 기억이 나네요. 바로 통일신라 시대 때 불교 종파 간의 대립을 막으려고 했었던 그 유명한 썩은 해골바가지에 이제 물을 드신 원효대사님이 되시겠죠. 맞죠? 오케이. 자, 정답은 인내천이었고요. 다음 11번 볼게요. 삶과 죽음에 대한 도가의 주장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건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도가 사상, 그죠? 노자와 장제로 대표가 되는 중국 도가 사상의 기본적인 입장을 묻는 겁니다. 다음은 뭡니까? 4번이죠. 삶과 죽음은 서로 다르지 않은 자연의 일부이다. 맞죠? 특히나 도가 사상에서 가장 강조하는 첫 번째 교리 아닌 교리가 뭡니까? 무, 위, 자연입니다. 맞죠? 자연과 인간을 구분하지 말고 거대한 자연의 흐름 속에서 우리 인간들은 그냥 흘러가는 거죠. 맞죠? 그 거대한 자연의 흐름에 거역하는 순간 뭐가 생기는 겁니까? 사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대한 자연의 흐름에 어긋나는 순간 사회에서는 혼란함이 생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것들은 전부 다 배제를 하고요. 그죠? 물 흘러가듯 살아가라 라는 의미로 새겨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죠?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12번 문제부터 한번 보죠. 자, 12번요. 자, 모든 존재하는 것은 항상 변화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불교의 개념은 무엇인가? 뭡니까? 이건 이제 공사상이 됩니다. 보기 2번에 공. 자, 이 공이라는 건 한자어 그대로 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자 한자어 보이냐? 안 보이면 좀 교지 좀 봐봐. 이 공이라는 건 텅텅텅 비어있다. 그러니까 empty의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이라는 건 이 우주가 텅텅텅 비어있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살아서 뭐하나. 이런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요건 기억을 하세요. 다시 한번.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건요.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살아서 뭐해. 에이씨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공이라는 건 뭐가 없느냐. 이렇게 써놓으삼. 공 밑에다가 이렇게 필기를 해놓으세요. 이걸 유식한 말로 무아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2007년 기출문제에 아마 있을 거예요. 제 기억에. 무아주의. 무, 없다. 뭐가?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집착을 버려야 불교에서는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법정 스님, 그죠? 그분 돌아가실 때 많은 재산과 엄청난 액세서리 이런 거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죠? 뭐 나왔습니까? 평생 쓰시던 붓과 먹던 드시던 찻잔, 그죠? 나무 목잔 하나 나왔어요. 이런 게 이제 불교에서 지향하는 무소유라는 삶의 자세입니다. 내가 없으니까 내 거도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걸 공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래야 집착이 없어지므로 고통이 제거가 된다. 이게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 됩니다. 알겠죠? 이건 솔직히 상식입니다. 알고 계세요? 예. 다음 13번. 자, 육아에서 설명하는 정명이랑 관계가 깊은 건 삼강오륜이죠. 이것도 초딩도 알겠다. 자, 삼강오륜이라는 건
도덕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보기도 했고 학교 다닐 때 그죠? 특히나 이 정명이라는 것과 거의 일맥상통한 개념은 바로 삼강오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역할에 내 명분과 내 뭐랄까요? 직분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정명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가르쳐드리면 이렇게 좀 써놓으실래요? 이게 실제로 공자 선생님께서 남기신 말입니다. 군군신신부부자자. 군 뭘까요? 군주 임금님입니다. 그럼 군 임금 이렇게 번역하지 않겠죠. 군 뭐냐? 임금은 임금답게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건 뭐겠어요? 신하는 신하답게, 부부 아비는 아비답게, 자자 애들은 애새끼답게 라는 뜻입니다. 알아먹겠습니까? 만약에 신하가 신하답게 행동하지 않고 신하가 임금 흉내를 내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똑같이 사회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이해돼요? 제가 저번 시간인가요? 한국 민주주의 역사 기억나시죠? 물론 박정희가 신하는 아니지만 박정희가 임금도 아닙니다. 맞죠? 분명히 중립을 지켜야 될 그런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채 뭐 흉내 내는 거야? 왕 흉내 냈잖냐. 그게 5.16 군사 쿠데타 기억나시죠? 그죠? 이게 전부 다 유가사상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큰 가르침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수험생이죠? 그럼 수험생은 수험생답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예. 3강 오륜이 정답이 되고요. 아이고. 다음은 14번. 조선 중기 이후 선비 교육을 담당했다. 석학의 제사를 지냈다. 이건 완전 국사 문제입니다. 네. 한국 윤리에서도 뭐 좀 다뤄지긴 하지만 여러분들 한국사 공부하시니까 아주 쉽게 풀 수 있죠. 서원이죠, 뭐. 그죠? 의정부는 뭡니까? 국가 최고 행정기관입니다. 집현전은요. 당시 똑똑한 재상들의 어떤 브레인 집단이 되겠죠. 성균관은 지금도 종로에 가면 있습니다. 뭡니까? 대학교입니다. 그죠? 조선 최고 어떤 공립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띠는 게 성균관이 되겠죠. 답은 서원이고요. 다음 15번. 자, 보자. 최근 환경 파기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통 사상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3번이죠. 그죠? 이건 자연관 문제를 묻고 있는 거네요. 이것도 상당히 높은 출제 빈도를 보여주고 있는 테마입니다. 알겠죠? 자연관. 인간과 자연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인가라는 그 관점인데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자연관 문제는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서양 사람들이 주로 생각을 했었던 서구식 자연관이 있고요. 다음 중국이든 우리든 동양에서 주로 바라보는 동양식 자연관이 있는데요. 이 서양식 자연관은 이른바 정복지향적 자연관이다라고 제가 가르쳐드렸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는 영국의 프란시스 베이컨, 그죠? 아는 것이 힘, 그게 바로 정복지향적인 자연관. 인간은 어떤 자연 환경, 그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자원들과 자연 환경들을 정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연을 도구로 보는 거예요. 반면에 동양식 자연관은 뭐였습니까? 조화론적 자연관 또는 생태주의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한번 배워봤죠. 이 자연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인간이든 자연이든 같이 더불어, 그죠? 함께 상생하는 그런 관계로 바라보는 게 바로 동양식 자연관의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뭡니까?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한다. 이것만 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빨리빨리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특히나 제가 지금 칠판에 몇 개씩 적어드리는 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달라라는 취지에서 적어드리는 겁니다. 정리가 된다고 봅니다. 자, 다음 가보죠. 16번부터 또 쫙 이어서 가볼게요. 자, 16번은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국어 문제입니다. 너그러운 얼굴, 그죠? 개방적인 마인드, 오픈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관용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무조건 내 말이 다 맞으니까 너네들은 닥쳐. 이게 아니죠. 이건 민주적인 시민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내 말이 맞으면 얘 말도 맞을 수 있고 제 말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도 귀담아 들을 수 있고, 그죠? 열려있는 오픈 마인드적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것. 민주 시민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어떤 생활 원리. 뭡니까? 바로 관용이죠. 맞죠? 이건 설명 안 할게요. 거의 국어 개념 묻는 문제고요. 다음 17번. 이거 별표 100만 개입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매년 나왔더만요. 고전적 자유주의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무엇인가? 자,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고전적 자유주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초로 자유주의라는 것이 생겼을 때를 고전적인 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본다면 시민혁명 직후 절대 왕정을 무너뜨린 시민혁명 직후 때 나오는 그러한 어떤 자유주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바로 야경 국가에서 그죠? 소극적이고 작은 정부가 좀 이제 주를 이루었던 그 시절 때의 자유주의를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제가 또 서양 역사 흐름을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정치 파트에서. 그죠? 거기랑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자,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무엇인가? 바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기도 사람 이름 한 명만 써놓으세요. 네. 뭐죠? 애덤 스미스입니다. 영국 고전 경제학의 아버지라는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제학자죠. 이 보이지 않는 손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국가는 경제 문제에 개입하지 마. 모든 것들은 시장이 알아서 해줄 거니까 제발 좀 간섭하지 마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은요. 시장이든 개인의 어떤 자유로운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최고로 좋은 국가이다. 이게 뭡니까? 예, 그게 바로 야경 국가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순 무식하게 외우는 것도 방법이지만 논리적으로 맥락을 붙여서 이해를 하시면요. 다 풀 수 있어요. 알겠죠? 예. 다음 아이고 18번 아이고 목소리가 좀 잠기네요. 가보죠. 자, 민주주의를 말할 때 국민 주권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무엇인가? 이게 민주 정치의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였죠. 그죠? 국가 최고 권력인 주권은 이명박 아저씨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있다. 이게 국민 주권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국민 주권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뭐겠습니까? 여기서는 국민에 의한 정치가 되겠죠. 맞죠? 나를 다스리는 건 결국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직접 다스린다라는 국민에 의한 정치가 돼요. 보기 1번의 국가에 의한 정치는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맞죠? 국민이 정치를 해야지 국가가 정치를 한다는 건 이건 다름 아닌 독재가 되는 것이고요. 국민을 배려한다라는 개념이 조금 애매한데요. 이건 복지국가, 그러니까 현대 복지국가의 개념과 좀 맥락을 같이 좀 묶으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을 대리하는 정치라는 것도 국민 주권과는 좀 거리가 약간 멀죠. 국민을 대리한다라는 건 대표를 뽑아서 그죠? 간접 민주정치의 형태로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니까 국민 주권의 사상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됐죠? 다음요. 19번부터 또 연속으로 가보죠. 자, 현대 민주주의의 대의 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이건 제가 1시간 내내 떠들어 드렸습니다. 맞죠? 정치를 행하는 방법, 직접 민주정치와 간접 민주정치가 있었고요. 맞죠? 여기서 성격이 유독 다른 게 하나가 있네요. 뭡니까? 3번입니다. 국민투표라는 건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였습니다. 맞죠? 근데 이걸 되게 많이 질문을 아마 저한테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좀 헷갈립니다. 사실. 보세요. 뭐냐면 선거하고 국민투표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되게 많이 혼동하십니다. 이걸 똑같은 걸로 생각하시는데 완전히 달라요. 선거라는 건 뭐죠? 대표를 뽑는 겁니다. 이거 사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를 선출하는 행위가 선거가 됩니다. 이건 뭐죠? 간접민주주의예요. 아니, 대표를 왜 뽑아요? 우리가 전부 다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대표를 뽑고 그 뽑힌 대표들이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간접민주주의를 대놓고 보여주는 게 선거입니다. 그럼 국민투표는 뭐죠? 이건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거예요. 뭐 시시콜콜한 모든 국가 사안을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큰 뭐랄까 국가 중대사에 관련된 문제는요. 그때는 국민이 직접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국민투표입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4대강 살리기 사업 이거 이명박 대통령께서 임기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 붙여서 국민들한테 물어본다며 이게 국민투표예요. 아직도 모르시겠으면 제가 투표용지를 그려드릴게요. 국민투표용지는요. 정말로 물론 저도 솔직히 본 적은 없습니다만 책에서 봤습니다. 예.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국민투표라고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를 국민한테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전화해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이해가 돼? 그럼 선거용지는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뭐 1, 2, 3. 뭐예요? 기호겠죠. 1번 장진민, 2번 김대식, 3번 박영진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동의하는 장진민한테 한 표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 이게 대표를 뽑는 선거입니다. 알겠죠? 간접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이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기억해. 예. 됐습니다. 다음 20번. 현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정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이제 1번인데요. 정답은. 이게 좀 어렵죠? 형식 별표 드릴게요. 약간 고난도 문제라 볼 수 있겠습니다. 형식적 평등이라는 건요. 제가 평등의 개념을 또 설명을 해드릴 때 저는 형식적인 평등이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그리고 절대적 의미의 평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었죠? 무조건 똑같이. 맞죠? 제가 사례를 들어드린 것 중에서 무사인 볼트와 초딩이 달리기 시합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거 평등이에요? 불평등이에요? 그게 불평등인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인 볼트와
초딩 새끼를 같은 선에 세우면 그게 평등이야? 그게 불평등인 거예요. 이해되겠죠? 볼트와 초딩은 다릅니다. 다른 건 어떻게 취급해야 돼요? 다르게 취급해야 되죠. 다른 건 다르게 취급하겠다. 이게 바로 실질적 의미의 평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응용돼가지고 나오면 절대적 의미의 평등과 요 상대적 의미의 평등을 표현만 싹 바꿔가지고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 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틀린 건요. 됐죠? 다음 몇 번입니까? 21번. 자, 현대 대의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원격 민주주의의 장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이 원격 민주주의라는 말은요, 그 사이버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 다음에 가시면, 이것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 이 다음에 가시면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올릴 수 있는 사이버 광장이 있습니다. 그게 다음 아고라죠. 고대 그리스에 있었던 아고라를 복원시켜놨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이버 민주주의 장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겠어요? 일본이죠, 뭐. 신속한 민의 수렴. 무슨 말이야? 내 의견, 백성들의 그런 의사를 빨리빨리 가감 없이 팍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수렴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인터넷이 이래서 좋은 겁니다. 물론 나쁜 점도 많이 있지만 이게 좋은 거죠. 지금 직접 민주주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였죠. 가장 큰 이유는 뭐였습니까? 인간이 너무 많아요. 언제 모입니까? 그리고 어디서 모입니까? 맞죠? 또 언제 한 번씩 다 얘기하냐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완전히 극복한 게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인터넷이라는 힘이 이런 쪽에서 있다고 보셔도 좋고요. 이건 어떤 그 인터넷 정보화에 관련된 장점, 그죠? 긍정적인 요소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패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2번 보죠. 한국 민주주의 과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바로 정답을 보면 3번입니다. 그죠? 왜냐면 우리 한국 민주주의는 경제 발전과 전혀 관계가 없이 정착되었다.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죠. 그죠? 왜냐면 이 경제 발전 여기에 좀 더 많은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독재가 가능했었고 누구를 떠올리시면 좋습니까? 네, 이것도 역시나 박정희 정권 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경제 개발 계획, 새마을 운동, 잘 살아보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박정희 정권 때의 어떤 경제 중심의 정책, 정치적인 민주화는 좀 포기를 했고 모든 것들을 경제 발전에 이제 올인 했었던 그런 시기가 우리나라 70년대에서 이제 70년대 정도가 되겠죠.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어떤 후반까지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 뭡니까? 남북 통일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으로 잘못된 것은 이런 걸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쪽팔립니다. 예, 이것도 초등학생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죠. 답은 1번이에요. 통일을 위해서라면 민주주의도 포기하자. 넘어갈게요. 네. 차라리 김일성을 죽이자. 이런 게 낫겠다. 다음 24번.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다. 함께 모여 살아야 된다라는 주장에서 볼 수 있는 본성은 무엇인가? 이것도 쉽죠. 인간은 절대로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무슨 동물입니까? 사회적인 동물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맞죠? 다른 말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반드시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로빈슨 크루소 같은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됐죠? 다음 25번 가보죠. 문제는 뭐냐? 자, 경찰국가 그리고 야경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것은 무엇인가? 일단은요. 경찰국가라는 것과 야경국가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이 야경이 뭐예요? 밤에 경찰만 존재하는 국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국가라고도 얘기를 해줘요. 알겠죠? 간단하게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이죠. 국가의 임무는 가능한 경제에 간섭하지 마라. 아까 우리가 풀어봤던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그거랑 또 맥락이 연결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간섭하지 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그리고 치안 유지 등등등 최소한의 기능만 해주면 그때는 국가가 할 일은 끝났다. 더 이상 간섭하지 마라. 이게 바로 근대 국가입니다. 고전적 자유주의였고요. 맞죠? 계속 반복해가지고 맥락을 복습을 하세요. 오케이. 됐어요. 다음요. 26번 문제를 가보면 되겠네요. 공리주의 또 나왔네요. 이거 보세요.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자, 공리주의로 만든 것은 뭡니까? 2번이죠. 2번. 옳고 그름은 결과에 의하기 때문에 최선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옳은 행위이다. 맞습니다. 일단 공리주의라는 건 아까 우리가 봤지만 개인주의적 관점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공리주의라는 건 왜 그러한 행위를 했는가에 대한 이유, 동기, 원인 이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럼 뭐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얼마나 많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지고 왔는가. 그 양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수단과 방법은요, 별로 중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뭐만? 결과만 중시 여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 결과 총량이 영국 전체 국민의 어떤 쾌락의 총량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가 아니면 감소했는가에 의해서 뭐 선과 악과 정의 부정의를 논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게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결과 중심의 사고방식이죠. 결과 중심의 사고방식. 오케이. 다음요. 오케이. 가봅니다. 27번. 이것도 그냥 좀 빨리 가볼게요. 현실에 있는 모든 건 가짜다. 오직 이데아. 이게 키워드죠. 오직 이데아의 세계만 참된 세계이다. 정답은 바로 플라톤입니다. 서양 철학가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철학가들이 있는데요. 그중 이 이데아라는 어떤 본질적인 세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 서양 철학가들 중에서 그리스의 플라톤밖에 없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다음, 여기 또 있네요. 도덕적 판단의 사례 가운데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는 판단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는 건 아까 봤지만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이었죠. 맞죠? 자, 28번의 정답은 2번이네요. 2번. 정언명령을 지키는 행동이 도덕적인 행동이다. 아까 정언명령 우리가 또 봤었죠. 무조건 반드시 무엇 하라. 따지지 마라. 그것이 너의 의무이다. 라는 거죠. 이게 바로 칸트였었고요. 요 칸트는요, 결과를 따지는 게 아니고 뭐 따지는 거예요? 왜 그런 행동을 도덕적으로 했는가? 동기라든가 어떤 그 행위에 대한 원인을 좀 더 중시 여기는 게 칸트 쪽의 입장입니다. 오케이죠? 그래서 공리주의적 사고방식과 정반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독일의 칸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29번. 이건 뭐죠? 이건 마르크스죠. 이건 제가 또 한 2강쯤인가요? 마르크스 이론을 설명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죠? 자본주의 사회는 갈등을 일으킨다. 그래서 생산수단을 전부 다 없애자.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바로 갈등의 원인이다. 당연히 이런 어떤 사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한 건 마르크스밖에 없죠. 그래서 마르크스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마르크스의 결론은요, 생산수단을 전부 다 국유화시키자라는 거였죠. 그죠? 그래야 전부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노동력 착취라든가 또는 자본주의 모순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이제 문제 30번부터 또 쭉쭉 가볼게요. 또 마르크스 문제네요. 그죠? 이건 3번. 소외 현상이죠. 그러니까 인간 노동력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뭐가 되는 겁니까? 인간이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하는 비인간화 현상 또는 노동력의 소외 현상, 인간 소외 현상. 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30번 문제도 마르크스랑 같은 문제라 보시면 되고요. 다음 31번. 자, 호흡의 완전한 중지를 죽음의 주된 판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뭐냐? 이게 이제 심폐기능정지사라고 부르는 건데 줄여서 그냥 심폐사라고 부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법에서는요, 심폐기능정지사가 대법원의 입장이고 모든 법학자들의 기본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것도 좀 알고 계세요. 다음 32번.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 모르면 정말 천치입니다. 3번입니다. 익명성. 무슨 말이죠? 이름이 삑 가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실명과 내가 누군지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맞죠? 요즘에는 인터넷 실명제다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조금씩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사이트에서는요, 닉네임, 아이디, 별명, 그죠? 게임명 뭐 이런 걸로 많이들 사용이 돼요. 그리고 적어도 이름은 까발려진다고 해도 내 얼굴은 주로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럼요. 어떤 사이버상의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죠. 악플을 다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하 키보드 워리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네. 넘어갑니다. 쭉쭉 가보죠. 자, 33번입니다. 단군 신화가 우리 민족 정신사에 미친 중요한 영향이 아닌 것은, 이건 이제 2번인데요. 보세요. 중국적인 사유에 입체적인 깊이를 더해주고 사고의 치밀성과 세계관의 확대를 가져다 줘요. 말 되게 어려운데 뭐 때문에 답이 아니냐? 바로 중국적 사유가 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단군 신화라는 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건국 신화거든요. 근데 여기 중국적인 사유가 왜 들어갑니까? 맞죠? 이 중국적인 사유라는 건 중국 중심의 사상, 이른바 중화 사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단군 신화는요, 중국과는 완전히 별개의 우리 민족의 어떤 독자성, 그죠? 우리 민족만의 어떤 독립성과 독자성을 보여주는 게 단군 신화의 평가입니다. 알아먹겠죠? 그래서 중국적인 사유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4번. 자, 불교의 기본 입장이 나와 있네요. 석가모니 사성제 중에서 우리의 삶은 고뇌로 가득 차 있다. 뭡니까? 고뇌로 가득 차 있다. 인간은 고통의 연속이다. 그래서 고성제가 되는 겁니다. 집성제는 뭐였죠?
인간의 고통의 원인은 집착 때문이다. 맞죠? 그럼 멸성제는 뭡니까? 모든 불교 신자들이 꿈꾸는 이상이죠. 그죠?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 뭐가? 현실의 고통이 전부 다 제거가 되는 이상이 멸성제고요. 마지막으로 도성제가 뭐죠? 이 멸성제에 도달할 수 있는 길,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도성제고 8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걸 8정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세요. 알겠죠? 일단 정답은 1번 고성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안 보이네. 35번이요. 자, 공자의 핵심으로 사람다움 또는 사람다움을 구현하는 과정으로 남을 사랑하라. 이건 제가 또 유학할 때 언급을 해드렸네요. 1번 인사상이었습니다. 공자는요 인과 예라는 걸 강조했었고 그중 인사상이 바로 뭐였습니까? 인간다움. 그죠? 최소한은 사람다우려면 요 인이라는 내면적인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사람이지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오케이, 다음 36번부터 또 쭉쭉쭉 가볼게요. 문제 36번. 자, 유학의 핵심 원리인 인을 자기 안에 구현한 최고의 인격자는 이게 뭐냐면 유학에서 바라보는 이상적 인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야? 성인 군자입니다. 네. 성인 또는 군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사란 말은 없고요. 보살은 불교에서 바라보는 이상적인 인간상입니다. 불교. 다음에 시민은 뭘까요? 모르겠네요. 그죠? 시민은 그냥 시민이죠. 그죠? 현대사회의 시민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37번 뭡니까? 정약용이 쓴 책이다. 이건 되게 유명한 책이죠. 목민심서예요. 공무원들이 청백리, 그러니까 깨끗한 정치인, 그죠? 정말로 공직 윤리를 지킬 수 있는 부정부패하지 않은 탐관 오리들이 없는 그러한 깨끗한 공무원으로 가득 차야 된다. 이게 바로 정치적 어떤 저술인 목민심서가 되겠습니다. 이 한자로 이 목이 뭐냐면요, 공무원이라는 뜻이에요. 공무원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어떤 윤리가 있다. 공직자들에게 적용되는 윤리를 쓴 게 목민심서가 되겠습니다. 여전론은 우리가 배운 바 있죠. 뭡니까? 바로 정약용 선생이 주장했었던 토지제도 개혁 정책에 대한 이론이었습니다. 그죠? 공동소유, 공동생산. 맞죠? 좋아요. 다음 38. 또 나왔네요. 자, 조선 후기 전통 신분제도의 철폐와 인간 평등주의를 내세웠던 즉 인내천 사상 물어보는 거겠죠. 뭐예요? 동학입니다. 맞죠? 그리고 미체 문제는 또 똑같죠. 그죠? 사람을 하늘처럼 모셔라. 동학의 핵심 뭡니까? 또 인내천입니다. 이거 보세요. 문제가 계속 똑같은 것만 반복이 된다니까요. 알겠죠? 예. 다음 40번. 이권 분립에 관한 로크의 주장에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3권 분립을 완성한 사상가는 프랑스의 몽테스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3권 분립이라는 것, 이권 분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포인트는 뭡니까? 국가 권력이 집중이 되면 안 된다. 권력은 반드시 나누어 놔야 권력이 집중되지 않고 권력이 집중되지 않아야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이 좀 더 확실하게 보장이 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권 분립이든 3권 분립이든 전부 다 권력 분립은 공통적인 거고요. 그렇죠? 여기서 3권 분립을 만든 건 누구야 묻는 거니까 몽테스키웨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객관식 문제를 한번 다 봤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문제가. 그죠? 실제로 기출 문제들을 조금씩 바꿔놓은 것도 있고 이제 복원해놓은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좀 쉽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알겠죠? 자, 주관식은요, 쭉쭉 그냥 개념형 문제니까 설명만 붙여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드릴게요. 자, 1번이요. 플라톤이 강조한 4가지 덕목 중 2개만 써봐라. 여러분들은 학습자 입장이기 때문에 4개를 다 알아야 됩니다. 일단 플라톤이 중요한 4가지 덕목. 이걸 플라톤의 사주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이건 뭐 외우셔야죠. 그죠?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덕인 지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덕목인 용기. 생산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민들이 되겠죠. 그들은 절제라는 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 지혜, 용기, 절제라는 덕이 다 갖추어지면 그때는 가장 최고의 덕인 정의라는 최고의 덕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게 바로 지혜, 용기, 절제, 정의인 플라톤의 사주덕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중 2가지를 못 써야 되니까 아무거나 쓰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다음 2번이요. 뭡니까? 자, 얘는 누구인가? 아하, 이것도 무조건 나오죠. 정답은 존 롤스입니다. 제가 무지의 베일 기억나십니까? 베일을 쓰고 가장 불리한 자의, 그죠? 최소 수혜자들에게 최대의 어떤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정의의 원칙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회에서 추구하는 정의 아니겠는가? 이게 바로 존 롤스의 사회 정의론에 대한 내용이었죠. 맞죠? 다음 3번 이건 뭐냐? 한국 불교 물어보는군요. 일단 기억은 의상이죠. 화엄중의 창시자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 니은은 뭐 또 나왔네요. 정토, 신앙, 화쟁, 사상. 너무나도 유명한 통일신라 종파간의 대립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셨던 원효 스님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지? 자, 이렇게 정리를 세무지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주관식이 오히려 객관식보다 더 쉽지 않냐? 그죠? 뭐 꽈 놓는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개념을 확실하게 좀 이해하고 암기를 하고 있다면 그냥 답이 팍 나옵니다. 그냥 정말 단순 암기형 패턴의 문제니까요. 다음 4번이요.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한번 써봐라. 일단 기억은 사람 이름을 쓰는 거네요. 누굽니까?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 관점이 녹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칼 마르크스, 마르크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답은 마르크스라고 써주셔야 돼요. 아니면 영어로 MARX라고 쓰시고요. 오케이? 다음 니은은 뭡니까? 인간이 자신의 본래의 자리에서 밀려났고 스스로에게 뭔가 내 자신이 낯서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엄한 인간이라기보다는요. 거대한 기계의 하나의 부속품에 불과한 그런 어떤 부속품의 전락을 얘기하는 인간 소외 또는 노동 소외. 키워드는 소외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르크스와 인간 소외를 쓰시면 완벽한 정답이 될 것 같고요. 알겠죠? 넘어갑니다. 헐! 이 몸이 도덕 문제죠? 이게 뭐야? 40살. 불호기입니다. 아오야. 이런 것도 내네요. 참. 이립, 불혹, 지천명. 정말 간만에 저도 듣습니다. 넘어갈게요. 어이가 없네요. 다음요. 6번 문제. 뭡니까? 영국의 공주의 철학자 밀, 그러니까 존 스튜어트 밀의 대표작. 책 이름 쓰는 거래요. 이게 이제 밀의 그 유명한 저서인 자유론이 되겠습니다. 정말 완벽한 자유주의자였었던 J.S. 밀이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유론에서 밀은 개인의 기본적 권리인 자유권을 누릴 수 있는 한계를 다른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라고 제시를 했대요. 무슨 말입니까? 자유라는 건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억나시죠? 자유라는 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누리되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그들의 권리를 제한하면서까지 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맞죠? 그래서 자유란 무제한적인 권리는 아닌 거예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걸 자유론이라는 책에서 이제 미리 제시를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문제고요. 다음 7번 뭐냐? 7.4 남북 공동성명 이제 박정희 씨가 발표한 거죠. 예. 하여튼 그래요. 통일 기본원칙 3가지 중 2개만 한번 써보시고 3가지를 다 쓰시면 돼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입니다. 첫 번째는 자주 통일. 다른 국가의 도움 없이 우리가 스스로 하자. 두 번째는 전쟁 그만하자. 6.25 한번 해보니까 정말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평화 통일이 원칙이고요. 세 번째는 같은 원래 하나의 민족이었으니까 민족 대단결의 원칙이라는 걸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이제 써놨어요. 이게 언제적입니까? 그죠? 2가지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자주랑 평화가 외우기 쉽겠네요. 다음요. 문제 8번. 설명하는 건 무엇인가? 이건 뭡니까?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니고 엄격한 법에 의한 지배. 법치주의가 되겠죠. 입헌주의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헌법과 법률이라는 걸 만들고 그 헌법과 그 나라 법률에 의한 통치. 그죠? 인치주의의 반대말이죠.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그죠? 공식적인 합법성과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국가를 통치하는 것. 당연히 민주정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 중에서 하나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2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 9번이요. 누구냐? 저 서로는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있으며 저는 이제 알겠네요. 예, 저희 한번 읽어봤으니까. 정답은 에리히 프롬입니다. 이제 거의 최근의 현대 서양 사상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리 프롬이 정답이 되고요. 마지막 10번. 맹자의 사단에 대응하는 사덕 중 3가지의 이상을 쓰시오. 이거 뭐냐면 맹자의 사단과 사덕을 뭐 외우고 있어?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일단 맹자의 사단이라는 건 마음 상태를 얘기합니다. 전부 다 무슨 심으로 끝나죠.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런 게 사단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사단에 대응하는 사덕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적어드리면 이게 측은지심이고요. 수호지심이 의가 되고요. 사양지심이 예라는 덕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비지심을 지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유가에서 말하는 이건 공자, 맹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 의, 예, 지 이게 바로 유학에서 강조하는 4가지의 덕인 이른바 사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3가지 이상을 쓰시라니까 인, 의, 예 쓰면 되겠네요. 아니면 4개 다 쓰지. 됐죠?
자, 50문제를 한번 쭉 분석을 해봤는데 어떠십니까? 일단 개념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고 있다면 객관식 문제 같은 거는 조금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풀 수가 있다는 걸 지금 확인을 해봤고요. 주관식 문제는 좀 어처구니 없는 수준의 단답형 문제죠.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기본적인 어떤 꼼꼼한 암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보시면 빨간색 보시면 여기 최근 기출문제 50선 말고도 좀 더 옛날 좀 약간 구형의 문제들도 많이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꾸준히 풀어보시면서 연습을 더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뭐 하면 돼요? 질문하면 되시죠. 알겠죠? 자, 이로써 국민윤리 1단계 기본적인 강의를 전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커리큘럼과 강좌와 아이템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만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십시오. 알겠죠? 파이팅! 물러갑니다. 네.